윤용심의 서재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구전문대학에 있을 때인데, 신구전문대학에서 이제 그 점심때가 되면 이제 그 우리 학교 이제 그 뒤에 가면 그 어떤 그 아주머니가 그 점심밥을 해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러니까 여러 과의 선생님들이 이제 다 와서 점심을 거기서 먹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의료계 그 선생님이었을 거야. 새로 오신 분인데 참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더라고. 이제 나를 그 사진과 교수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분이 대학에 사진과도 있습니까? 그러더라고. 대학에도 사진과가 있냐고. 대학에 사진과가 많습니다. 지금 그 당시만 해도 한 20개가 넘었으니까 20개가 될 만큼 교수도 사진과가 그렇게 많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사진과에 대체 뭘 가르칩니까? 그래서 참 그분이 묻는 게 얼마나 참 순수한 사람이야. 아주 우리 대학에서 말이야, 사진과가 있고 대학에 더더구나 말이야, 거기서 그럼 그 몇 년 동안 그 커리큘럼을 대체 뭘 가르치느냐고 그걸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참 뭐 듣기 따라서는 좀 뭐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아주 그 양반이 굉장히 순수했어요. 순수하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가 먼저 선생님 우리나라 사람 중에 우리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말이야 다 알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글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당연히 한글 모르는 사람 없죠. 그 당시 문제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각 대학마다 국문과가 다 있습니다. 국문과가 다 있다고. 다 한글도 알고 우리말도 다 아는데 국문과 다 있다고. 그럼 우리가 다 아는 우리말, 우리가 다 쓰는 한글이 있는데, 그러면 4년 동안 대학에서 대체 뭘 가르칩니까? 바로 우리말, 우리 글의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 그 문화적인 바로 그 유산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저는 그 말을 교수들에게 후배 교수들 만나서 얘기를 내가 참 많이 했었어요. 이 말을. 근데 다 아는 우리말이고 다 쓰는 우리 글인데 그 국문과 4년 동안에 대학에서는 뭘 가르치니까? 그건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것. 이걸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럼 사진이 뭐냐? 사진이라는 게 영상언어 아니냐? 그럼 영상언어를 우리들이 지금 가르치는데 과연 우리가 그만큼 사진을 하는 문화라고 하는 그 콘텐츠로 확실히 우리가 지금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또 사진을 가르치는 교수들이 그런 자각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 교수들이 가르치는 걸 보면요, how를 가르쳐요. how to. 어떻게 찍느냐? 찍은 결과가 어떠냐는 얘기지. 가장 근본이 되는 그 문화라고 하는 것. 이쪽에 초점들을 맞추지 못했다는 게 내가 아주 생각합니다. 요새 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사진작가협회가 회원수가 7,000명이랍니다. 7,000명. 이제는요, 스마트폰 나오고 해서 이제 누르면 다 사진이에요. 사진 못 찍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사진은 그래도 이게 기술이 필요했어요. 찍는 사람만 찍는 거고 아무나 사진 찍는 거 아닌데, 이제는 손가락만 가지고 있으면 다 눌러 다 나와요. 그러면서 그래, 이제는 말이야 누구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과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이게 뭐냐?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이게 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나도 걱정하지 마시오. 아마추어와 프로 차이는 분명히 엄연하게 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여러분 우리말 다 할 줄 알고 우리 거 다 쓸 줄 아는데 아무나 시인입니까? 아무나 소설가이고. 네? 시인과 소설가는 뭡니까? 나는 언어의 사제들입니다. 언어의 사제. 그 우리말 우리 글을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보다는 더 정신적인 깊이와 어떤 그 더 어떤 해박한 지식 그리고 무엇을 투철하게 뚫어보는 그런 어떤 통찰력 이런 걸 가진 정신적인 규격에 의해서 바로 이 문자 언어의 문화는 여기까지 발달해 왔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대를 앞서갔던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 시대를 앞서갔던 사상가들도 그렇고 그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한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문자 문화의 하나의 문화유산을 지켜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나 다 물르면 사진 다 나오는 시대에 이제 사진가들이 이제는 새로운 어떤 자각을 할 때가 돌아왔어요. 과연 우리는 영상 언어를 가지고 문자 언어 시대 철학자나 문자 언어 시대의 사상가들이나 이 사명이 이제는 본격적인 사진가들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이 자각을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와 프로의 구별이라는 것은 엄연한 겁니다. 근데 그 엄연한 건데 어불종아니 그전처럼 테크닉 기술이나 사진 좀 잘 찍는 거 가지고는 이제는 그것은 더 이상 아마추어 프로의 구별을 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앞으로 이제 그 서재라는 게 뭐냐? 인류의 그 도서관이라는 거 이거는 인류 어떤 정신 문화의 이것이 좀 이게 하나 이제 보고입니다. 이 서재라고 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문화에 이제는 문자 언어의 어떤 도서관이 앞으로는 영사 언어의 그와 만나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도서관이고 서재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가들은 바로 거기에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생을 이제는 문자 언어의 사제들과 서로 어깨를 통해서 영상 언어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점에서는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제적인 자기의 어깨에 짊어지게 되어 있는 한 사제로서의 그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여기에서 사진의 서재라고 하는 이 의가원에서 이러한 이 기억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요 이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어떤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어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시대는 이미 사실은 20세기 미술사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 미술사에서 보면 류샹이라고 하는 인물이 변기를 갖다가 녹서제 샘이라고 해서 전시했습니다. 저는 그걸 단순히 하나의 그거를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 자신은 중요한 사실을 거기에서 저는 간파합니다. 이제 미술가들이 더 이상 이제는 벽에다 걸어놓고 그림을 감상하고 하는 그런 걸 합니다. 이제 미술가들이 그림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정신세계를 많이 나타내고 원표하는 바로 이런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듀샹의 그 변기를 갖다 놨다는 건요. 우리가 보기엔 신기하게 여러분들은 보시는 저는 신기하게 보질 않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화가들에게도 이제 문자 언어의 표현들처럼 이제는 주어진 새로운 사명감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
미술사에서 1960년대 이후에 팝아트가 등장한 이래로 이젠 현대 미술은 벽에 걸어놓고 거리를 이렇게 띄워놓고 감상하는 그런 미술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것은 이제 한 작가의 정신적인 또는 사상적인 내용을 마치 문자노의 사제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미술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개념 미술이고, 그것이 개념 미술이고,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 뭔가 퍼포먼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변화된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새로운 그런 분명히 보입니다. 그럼 이 일이 사진에도 드디어 온 겁니다. 이 일이. 사진가들에게 이제 맡은 일이 액자에다 집어넣어서 거리를 떼놓고 좋다 나쁘다 감상한 그게 아닌 이제는 하나의 그 문자노의 정례 2000년 동안 전성돼 내려왔던 그 사명이 이제는 사진가들에게도 영상으로서 이제 또 짊어져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로 온 겁니다. 더더구나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는 디지털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이 사진가들에게는 양쪽의 날개가 달리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있는 사실을 기록하는 그 한계에 묶여 있었던 것인데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들은 그 영상언어를 마음대로 이제는 마치 시인이나 소설가들이나 철학자들이 언어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표현하고 펼쳐나가듯이 이렇게 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상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확장된 의식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광활한 새로운 진천지가 열리게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시대는 이제는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이 사실을 자각을 해야 한다는 게 제가 가지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여기서의 이런 기획과 행사가 나로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이 사실이 우리 한국 사진계 전체에 이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기를 저는 감히 저는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진 교육도 그렇고 사진가들도 이제는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미술사에서 1950년대 이전의 화가들은 그림만 잘 그리면 됐습니다. 근데 1950년대 이후에 세계적으로 현대 미술가들은 자기가 그린 그림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해야만 하고 그 당위성을 갖다가 당연히 또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미술가들은 화가인 동시에 이론적인 문장을 단단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사진가들에게도 바로 이제 그 사명이 이제는 좋던 시든 간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대학 사진과에서 사실은 학생들을 가르칠 적에도 이제는 단순한 사진가 양성의 문제가 아니고 사고하는 인간, 그 다음에 정신세계를 끝없이 넓고 깊게 펼쳐나가는 그러한 어떤 그 정신적이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교육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은 사실은 불과 5척, 6척 남짓한 작은 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가지는 상상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력, 인간이 가지고 있는 통찰력은 이 우주보다도 넓습니다. 이제 예술 체계에서 바로 이 잠재된 인간의 무한한 이 가능성, 이것을 얼마만큼 이제는 학교에서 사진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펼쳐주느냐, 이게 문제고 이것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학생들을 끌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에 나는 이렇게 새를 보고 있으면 어느 때인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늘에 나는 새를 보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지금부터 원시대 몇천 년, 몇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원시의 숲에서 원시인들은 하늘에 나는 저 새들을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늘을 포를 나르는 저 새들의 그 비상의 자유를. 근데 여러분, 몇만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인간은 새보다 더 멀리 나르고 새보다 더 빨리 나르고, 예? 새보다 바로 그 활동 영역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또 인간은 겨우 서서 보행하던 이 인간이 물속에서 헤엄치는 고기보다도 더 물속을 더 잘 헤엄치고 더 심해 깊은 바닷속까지를 인간은 이제 헤엄쳐 들어갑니다. 이건 어디서 가능했던 거냐? 사실 정말 모든 동물 중에 말이죠, 신체적인 조건이 인간만큼 나약한 인간이 없답니다. 인간만큼 이 발로 서서 키는 불과 얼마 안 되는. 근데 오늘은 인간은 달나라를 가고 달나라를 넘어서서 이제는 오히려 태양계를 넘어서서 꺼진 우주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상하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해서 가능했던 거냐? 원시의 숲에서 그 날아가던 그 새, 그걸 바라보고 있던 그 원시 몇만 년 전에 그 인간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요, 어떻게 몇천 년, 몇만 년이 흘러간 다음에 이렇게 엄청나게 인간을 우주적으로 비약할 수가 있었던 것이냐? 이건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생명체가 갖고 있지 않은 무한한 상상력입니다. 무한한 상상력. 그래서 우리가 예술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예술 교육을 할 때 잘 그리는 방법, 멋있게 그리는 방법, 그거 가르치고 있기에는요, 너무나 그 우리들의 상상의 그 세계가 무한하고 총각적인 겁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그 인간의 그 문명, 그 인간의 문화라는 것이 쌓아올린 문화가 얼마나 이게 기록적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탄할 만큼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우주를 덮을 만한, 우주의 끝까지도 뻗어나갈 만한 이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고, 또 끝없이 비약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 의욕. 바로 인간은 이렇게 엄청난 기적을 몇천만 년 동안에 이룩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들은 이제는 바로 이제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 영상 언어가 그러한 모든 정신적인 세계를 이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이게 과제입니다. 이것이. 그럴 때는요, 정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명한 거 이상으로, 신대륙을 발명한 거 이상으로, 여러분 지금 내가 한 이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청명간이처럼 전혀 눈에 보이는 앞만 바라보고 있다가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의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사적인 원시적인 눈으로, 거시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도서관이라는 거, 몇천 년 동안 우리는 저 도서관이 문자라는 언어를 가지고 도서관의 정신적인 유산을 추적해왔던 겁니다. 이제는 사진가 앞에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이제는 놓여 있는 겁니다. 사진가들 앞에.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들이 사진가를 얘기할 때 사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들이 할 일은 그 사진가가 가지는 정신적인 세계, 그 사진가가 지향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지평,
무엇을 향하여 끝없는 자기 어떤 변신을 하는가는 바로 내면 세계잖아. 하나의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충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말씀드렸어요. 제가 뭐 그 당시 지난번 한 얘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추려서 얘기하면, 저한테는 그 한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저한테 영향력을 준 인물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저한테는 아주 참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아니 이성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큰 영향을 저에게 줬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리고 정신적인 측면에서 저한테 영향력을 주었던 것은 깐디입니다. 마하트마 깐디. 그래서 제가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제가 20대에 장구 경도도 했었고,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에게서 받은 영향이 컸고 정신적인 빚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 제가 소크라테스에게서 받은 그 정신적인 영향력, 그 빚은 제 평생을 지금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나한테 주었던 그 문자 언어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졌던 그 문화적인 유산은 그건 뭐였던 것이냐?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철학의 요점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이제 피라베 델포이 신전에서 이제 신탁이 내려요. 여러분, 델포이라는 그 지방, 지금 델피라고 합니다만, 이제 그리스의 현대말로 그 지역을 델피라고 합니다. 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이 그 히랍에 있는 그 신전 중에서 가장 신탁을, 그러고 거기 이제 그 신탁이 아주 유명한 그런 신전입니다. 델포이 신전이라는 데가, 그 신전에서 이제 신탁이 내렸어요. 지금 히랍에서, 아니 그 수도에서 가장 현자, 와이즈맨, 현자가 누구냐 하면 그 소크라테스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말을 전해들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나는 단지 모르는 것을 알 뿐이다. 나를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단지 모르는 것을 알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소크라테스가 나는 단지 모르는 걸 알 뿐이라는 이 얘기가,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린가? 마치 그 선문답에서 선승들이 그 아주 고차원의 선문답을 주고받는 것처럼, 이게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모르는 것을 단지 알 뿐이다, 이 말이. 그래서 저는 조금 머리는 안 좋습니다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뭐 하나 모르면 걸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버릇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저는 아주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그 답을 아주 그냥 간단하게, 근데 너무나 몰라서 그냥 궁금해하다가 노심초사하다가, 제가 어떤 네 평생을 아주 영향을 주었던 그 교수가 딱 한마디 하는데 그냥 확연하게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거 간단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거 간단한 거라고. 예? 단지 모르는 걸 알 뿐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겁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 맹인 세 사람하고 코끼리 얘기 있잖아. 예. 그 맹인이 말이야, 맹인 셋이 있는데 코끼리가 한 마리 있는데, 한 맹인은 이제 배를 만져보고, 하나는 다리 만져보고, 하나는 꼬리 만져봤다고 하잖아. 예. 근데 배 만져본 사람 뭐라고 했어? 벽 같다고 했죠. 또 다리 만져본 사람은 기둥 같다고 하고요. 또 꼬리 만져본 사람은 새끼 즐겁다고 그랬죠. 그렇지? 새끼줄은 1차원이고, 그 교수가 하는 말이 그래. 벽은 2차원이고, 기둥은 3차원이지? 달라. 1차원, 2차원, 3차원. 차원이 달라, 이렇게. 똑같은 걸 만졌는데. 그런데 세 사람이 뻑뻑 우겨. 왜 우길 수밖에 없어? 틀림없이 자기는 손으로 만져봤거든. 그냥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직접 자기 손으로 만져봤거든. 만져보는데 벽이야. 또 자기 손으로 남이 한년 들은 것도 아니고 만져보니까 이게 기둥이야.
이거는 이건 저 뭐냐 줄이고. 그러니까 부덕부덕 끝까지 오기다 나중에는 말이죠 그냥 상품 싹 붙들고 이제 투잡이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그 우아한데 소크라테스가 내가 모른다는 걸 알 뿐이라는 게 뭔 줄 아냐. 그 중에 어떤 맹인이 야 나는 만져보니까 틀림없이 벽걸더라. 근데 어떻게 나하고 전혀 다르게 너는 기둥 것다고 하냐? 틀림없이 그렇대? 틀림없어. 내가 만져보니까 틀림없이 기둥이야. 정말 틀림없어? 이상하다. 난 아무래도 이게 벽걸떴는데 아니야 나는 보니까 틀림없이 벽걸떴어. 아니 틀림없이 기둥 걷었어. 너는 또 생뚱맞게 또 뭐? 줄 걷다고? 야 너도 아니 틀림없이 줄 걷더냐? 난 틀림없이 줄 걷었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바로 소크라테스가 나는 모르는 것을 알 뿐이라고 한 얘기는 이 맹인들은 끝까지 자기 주장만 다 끝나고 말하는데 이 중에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그 맹인으로 환생에 태어났다면은 그러냐? 나는 이건 정말 벽 같았는데 네가 만져보니까 그건 벽 저 먼저 기둥 같으냐? 그건 바로 저번 줄 같으냐? 틀림없이 같으냐? 그럼 내가 만져보면 이건 벽 같은 건데 그럼 내가 만져보면 이건 일부러구나. 바로 내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만진 이거 말고 네가 만졌던 그 사실하고 저 친구가 만졌던 이 사실하고 내가 모르고 있구나. 바로 내가 모른다는 건 이거였구나.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 뿐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요 참 눈에서 비둘 하나가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저를 지배합니다. 인간의 입으로 말하는 어떤 그 명제라는 거, 무엇은 무엇이다 하는 판단이 있죠. 무엇을 무엇이다 하는 판단은 절대적인 건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그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바로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건 그겁니다. 인간이 내린 판단은 그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뭐의 그 알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인식하고 파악했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적인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소크라테스가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은 그 사실이고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아버지인 사실도 바로 그 점입니다.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한 이유도 평생에 그란지를 안 남기고 간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서양의 이성의 말이 이성의 그 뿌리가 바로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훗날 이거를 철학적으로 분명히 다시 한번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순서 이성 비판이라는 저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놈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어디 가서 좀 안 하는 소리를 좀 아주 그냥 떳떳하고 명쾌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이성 비판을 읽어봤는데 3번을 읽는 10페이지도 못 읽다가 터벅거렸어요. 뭐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른 철학하는 분들이 쓴 글을 읽어봐 순수이성 비판이 어떻게 된 얘기인가 알고 보니까 그 얘기야. 불가지론이야. 그 순수이성 비판의 얘기가 인간이 뭘 안다고 하면 구성하는 거다. 구성하는 거. 그 말이 참 중요해. 구성한다. 인간이 뭘 안다는 건 구성하는 거다. 저것이 둥그렇고 저것이 무슨 흰색이고 하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관이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기관이 있지. 인식기관의 그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그것이 구성되어진 것이지. 그렇게 보여진 것이지. 그거 자체가 객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똑같은 생명체 중에도 곤충이나 다른 동물이 그 구조를 보면 색깔도 다르게 보이고 모양도 약간씩 다르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 사실 오늘 동물학자들이 증명한 바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뭘 본다고 할 때 객관적인 그 사실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로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진이 말이야 어떤 객관적인 대상을 갖다 객관적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도 뭐냐면요, 사진의 시각적인 법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안의 시각적인 법칙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객관적이라고 그러고 있는 대로 표현한다는 걸 그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요, 인간의 시각 법칙 그대로 카메라 렌즈가 본다는 얘기일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마누엘 칸트 자신이 스스로 등판의 결론이 그거예요. 모든 거는 상대적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이죠, 학생들에게 논문을 지도할 때도 그렇고 학생들 강의할 때도 그렇고 책을 보면, 여러분들 책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서론이라고요. 머릿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왜냐? 가장 그 현명한 사람이 책을 쓴 걸 보면요, 분명히 나는 이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하는 자기 입장이 먼저 반드시 전제적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요, 그 안 맞는 건 어디서 오는 건지 아십니까? 어떤 입장에서 바라봤다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어떤 관점의 그 전제 조건이 있죠. 이걸 다 그냥 제껴두고 그 결론만 가지고 따지는 데서 오는 거예요. 이런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유실론자와 무실론자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해? 나는 무실론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 유실론자 입장에서 보면 난 이렇게 보인다. 그런 그 부분 틀림없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신이 아닌 다음에 인간이 말하는 판단, 인간이 파악한 어떤 그 인식이라고 하는 전부 다 상대적이라는 사실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바로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나는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그래서 좋은 책은 뭐냐? 머릿말에서 분명히 난 어떤 입장에서 이 책을 쓴 거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논문을 쓸 때 바로 서론이 있죠. 그 결론을 제일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슨 얘기를 할 때 내 말은 그냥 말하지 말고 이런 입장에서 바로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죠. 그런 점에서 참 불교가 말이죠. 참 대단한 게 있어요. 그 부처님이 말이죠. 옛날 그렇게 그죠. 오온이라는 말을 해요. 오온 개공이라는 말을 해요. 내가 제가 불교에 관심이 참 많아서 참 그 불교 쪽 관심을 지금 두고 있습니다만, 오온이라는 얘기 왜 멀어 죽을 기독교를 보면 하나님이 죄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석가모니는 말이죠. 오온 타령을 해요. 오온 타령. 오온이 뭐냐면 색, 수, 상, 행, 식이야. 오온이 색이 뭐야? 몸, 인간의 몸뚱이. 수, 감각. 행, 색, 수, 상, 인간의 인지작용. 그 다음에 말이죠. 행, 인간의 의지작용. 그 다음에 색, 수, 상, 행, 식, 인간의 사고작용.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 있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제자들이 물어요. 일체가 뭐냐? 이 우주의 그 일체가 뭐냐면 그건 오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보는 거 일체의 모든 현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산은 높고 낮고 색깔은 이런 색깔이고. 근데 석가모니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제자들이 일체가 뭡니까? 우리가 보이는 일체. 그건 오온이야. 오온. 이게 석가모니의 대답이에요. 그만큼 불교는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종교가 아니고 인식하고 이해하는 종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작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작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이 수단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는 거지. 우리 앞에 우리가 보는 것들, 그거는 그 자체는 사실은 달리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저는 20대 좋은 선생을 만나서 이걸 저는 20대 알았어요. 이걸 알고 나니까요, 지적인 호기심이 엄청나게 발동해요. 그러고 뭘 읽어도 이해가 돼요.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보여요.
뭘 봐. 그래서 지난번 내 얘기한 건데 정말 참 대학 시절에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요. 저참 대학 시절에 일생을 지배할 만한 좋은 스승을 만났어요, 저는. 근데 그 지난번 얘기한 건데 그분이 누구냐면 내가 이제 연세대학 영문과를 다녔는데 그분이 연대 교수가 아니고 이화대학 교수였어요. 이화대학 교수. 근데 이화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뭐냐 목사야 목사. 목사예요. 기독교 목사예요. 그 교목입니다. 기독교의 교목. 김응호라고 말이죠. 응아릉자에 저 무로자. 김응호 목사예요. 그분이 연대 와서 이러니 뭘 했냐면 동양 철학을 가르쳤어요. 목사님이 그분한테 난 대학을 배웠고 그분한테 저 로노를 배웠고 그분한테 동양 철학을 세 학기를 제가 배웠습니다. 네 학기를. 내가 그분 보고 그랬어요. 처음 내가 첫 강의에 반해가지고 목사님 한 소식 들으셨군요 했더니 한 소식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뭔가 어느 한순간 자기가 뭔가 확 열리는 경험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양반이 벼감록도 이 양반이 책낸 게 있고요. 이분이 그 다음에 저 무슨 문이야 저기 무슨 문이야 아이고 불교 이거 유명한 그것도 저 책낸 게 있고 목사가 무문관을 좀 책낸 것도 있고 이 목사님이 동양 서양을 훤히 꿰뚫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반해서 네 학기를 내가 완전히 3학년 4학년 강의를 들었는데 이분한테서 한 학기에 내가 이거 그냥 소크라테스 이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그 점에서는 그냥 소크라테스가 내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얘기가 이런 거 그냥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데 이게 뭐고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뭔가 하고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었더니 대뜸 얘기를 하는데 그냥 대뜸 알아버렸어요. 그게 인연이 되어지냐고 이제 4년을 양분한테 배운 거예요. 4년을. 그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내 육명심, 사진가 육명심에게 만다랍니다. 이게 나 개인에게 만다랍니다. 내 정신세계에 이게 만다랍니다. 그래서 제 서재에 이게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제 서재에 이게 먼저 걸려 있는 저의 만다랍니다. 여기 보면은 1932에서 2020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나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1932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2020년 88세가 되면 내가 8분에 죽는다. 내 인생 그 이상 더 사는 건 모르고 88세까지는 살아. 그래서 내 일생을 여기다가 이제 한눈으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내 일생을 항상 비추어서 관조하고 살아가는 바로 이게 내 만다라예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이 말라. 무엇이 되어 만다라.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항상 있어도 이 우주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우주 행성의 뜨락을 지금 거닐고 있구나. 내가 지금 우주 행성의 발바닥을 지금 딛고 있구나 하는 이런 우주 의식이 있죠. 그러다 보면 생각의 스케일이 굉장히 넓어지고 또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해져요. 이게 바로 이게 제 만다라입니다. 그게 어떻게 해서 이 만다라가 이제 저에게 이게 생기게 됐냐. 육명심의 정신 세계는 여기서 이게 아주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이 양반이 이제 4학년 다 끝난 다음에 양반이 어느 날 저보고 봄날이에요. 육군을 예. 내일 토요일인데 이 며칠 후에 토요일인데 자는 시간이 있나 그래. 예 있습니다 했더니 그럼 하고 갈 데가 있으니까 토요일 날 어디서 만나세요 해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찾아간 게 누구냐면 찾아가서 가보니까 세검정인데 그 배나무 밭인데 그냥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야. 그 배나무 그 당시 세검정은 집도 없었어요. 골짜기 그냥 배나무만 쫙 있어서 벚꽃이 그냥 폈는데 찾아가보니까 조그마한 초박이 한 칸 있는데 거기 어떤 달방같이 생긴 사람이 탁 앉아있더라고. 결과 이렇게 정조하고 걔 누구냐면 타석 유영보 선생이야. 여러분들 유영보 선생이라고 아십니까? 함석헌 선생의 스승이십니다. 이영보 선생이라고. 이분이 원래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기독교인이신데 이분이 노자를 말이죠. 그 프리아 노자를 프리아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자 학회라는 것도 있고 아니죠. 저 다석 학회라는 게 있고 또 우리나라 교수 중에 영국 가서 그 다석 사상 연구를 학위를 해가지고 사람도 있고 지금 저 다석 학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근데 김홍호 선생도 그분의 제자예요. 그분 그 저보고 그래요. 아 나는 가지고 뿌리를 찾아가야 한다고 저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갔더니 대학 노트를 딱 말이죠. 아니 일기장을 나보고 그러더라고. 저 교수 다섯 선생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 책을 아니 일기장을 이 학생에게 좀 보여줬으면 어떻겠냐. 보라고 그래요. 대학 노트인데 일기장이야. 그게 첫 장에 뭐라고 썼냔 말이야. 제일 위에 우두머리에 뭐 숫자가 잔뜩 있어. 그리고 마이너스하고도 숫자가 잔뜩 있어. 그리고 이 코로하고 또 그다음에 숫자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물었더니 앞에 건 그때 양반 65세를 일생으로 잡았더라고. 자기 65세까지 산다. 아직 65 곱하기 365일이야. 이게 이분이 일기장 앞에 이렇게 쓴 거야. 마치 그 예금 통장에 예금 있잖아. 그 잔액 예금 얼마 남아있는 거였지. 그러고 빼면 자기가 이제 50년 살았으면 50년 산 게 고담 거야. 그래서 날마다 하루하루가 그 잔고 하루하루가 빠져나가는 거야. 그 일기장 제일 위에. 저는 그 자체에서 감동을 했어요. 이야, 이 양반이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루 지나가면은 이승에 와서 사는 삶에 생명의 잔고가 하나씩 이제 빠져나가는 거야. 이렇게 일기를 쓰셨더라고. 얼마나 이분이 하루하루 이분이 인생을 참 실답게 살았는가 하는 걸 거기서 제가 이제 봤어요. 그 영향이 저는 이제 그렇게는 흉내는 안 내고 저도 물론 일기는 씁니다. 그분의 영향을 봐서 제가 이제 한 25년 이상 내가 하루도 안 빠지고 일기를 써요. 저는 지금도 그 영향인데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저는 토대로 윤명신의 이 만다라지가 만들어 저는 봅니다. 또 그 선생님 하신 대로 하면 또 그 재미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스승을 잘 만나면 참 이런 평생을 참 남보다도 저는 그런 행운을 얻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스승 얘기라는 게 여러분 스승이 이 살아있는 스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승이 여러분들 우리 곁에 책이라고 하는 정신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이건 엄청난 스승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이게 수지 만난 말이야. 이 엄청난 행운을 여러분들이 못 누리느냐. 제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책이라는 게 지금 탤런트들 조금만 떠도 말이야 그냥 모여들어 사인해달라고 모여들고 그냥 그 집 문 앞에서 야단을 치는데 여러분 그 탤런트하고 비교가 됩니까? 우리 도서관에 그 인류문화의 사진 말이지 엄청난 정신적인 그 위인들의 말이야 거기에 계신데 계신데 이 수지 만난 말이야. 이 엄청난 이분들을 왜 안 만나느냐고요. 이분들을 이게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바로 소크라테스가 나왔는데 그리고 저는 말이죠. 그 시대 이 책이 저에게 줬던 감동 깊었던 것이 간디입니다. 간디의 자서전은 나한테 간디가 손수 쓴 거 영어로 된 게 자서전이 있어. 여기도 있어. 이건 어디 있나? 간디 자서전. 이거네. 이건 제가 정말 20대 때 이거 아니다. 어디 갔어? 간디 자서전. 이거다. 이거 제가 하도 20대 때 한 60년 지나간 이게 책이에요. 이게 저한테 영향력을 줬던 책입니다. 이거 간디의 자서전이. 이게 어떤 영향을 줬냐 하면 이 간디가 첫째 오늘 제가요 백민을 찍고 장승을 찍고 그다음 거물모사 등을 찍은
다시 말하면 우리 것을 찍는, 다시 말하면 우리 것을 애기고 우리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바로 이 영향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도라고 한 나라는 300년 이상을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받아봤자, 우리나라는 진짜 통치받은 게 그 10분의 1도 안 돼요. 38년이에요. 그가 겨우 일본한테 그것도 그 문명도 뭐 외국에서 겨우 명주신에서 받아들인 그 문명 받아가지고 말이야, 거기서 휘둘려서 그냥 뿔씨 뽑혔어요 우리가. 근데 영국의 나라는 300년 이상을 세계 제일 가는 말이지, 그 유럽 문명의 그 문화유산을 말이지 300년 이상을 말이지, 그 식민지 노릇을 하면서도 바로 깐디라고 하는 이 인물은, 예?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지킨 바로 인도에 이어서 산 증인입니다. 제가 깐디를 봤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였고, 제가 감명 깊었던 깐디가 영국에서 이제 회담을 할 때, 영국 공항에서 내릴 때, 예? 그들도 그냥 샌들을 신고 그 지팽이를 짚고, 예? 자기 나라의 그저 초라하니 잊어버리고 걸치고 걸어나오는 그 모습에서, 이야, 저건 깐디를 보면 우리나라의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이 황폐해져 버리고 모든 전통이 끊어진 이 나라의 참담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그 깐디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처칠 앞에서, 그 영국의 전 세계를 전부 식민지로 지배하는 그 앞에서, 저는 내가 그 감동은 저에게 일생 동안을 주었던 겁니다. 바로 오늘날 제가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내가 영상사진이라고 하는 이른바 가장 현대사진을 먼저 찍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다 제껴놓고, 왜 제가 70년대 한참 산업 $10,000에서 $20,000 넘어서는 자고 나면 그냥 논밭이 그냥 공장으로 변하고, 들판이 그냥 자고 나면 아파트로 변하는 그때, 이거 큰일 났구나 하는 말이 하나의 그 일종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것을 찍기 시작했던 그 영향이 바로 이 깐디입니다. 그러고 제가 또 장자 공부를 하고 노사 공부를 하고, 우리 걸 왜 내가 철학과 학생이, 영문과 학생이 철학과에 가서 동양 철학을 들으려고 했냐. 아니, 우리는 소크라테스는 알고, 예? 플라톤은 알고, 그러면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유산 우리가 왜 모르야 하느냐. 이게 제가 영문과 학생이 철학과에 가서 동양 철학을 들었던 이유예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이런 반성들을 안 해요. 이런 반성들을.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죠.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 동양의 우리 전통적인 우리 것도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깐디는 그래서 제 일생을 지배했던 게, 지금도 저는 그 다음에 제가 티벳을 갔던 그 티벳 사진을 여러분들 10년 찍은 영향도 바로 그 20대 내가 읽었던 이 깐디 영향이 이게 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문명, 기계 문명이라는 거, 도시 문명이라는 거, 이 속에서 우리가 함몰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홍수처럼 밀려와 있습니까? 홍수처럼 지금 어떤 그 기계 문명이라는 거, 산업 문명이라는 게. 저는 지금 고집이 있어서 70년대부터 커피를 안 마십니다. 커피를. 이것도 사실은 어떤 깐디가 준 어떤 그 자주 주체의식이라는 건데, 그때 70년대 어느 날 신문을 봤더니, 우리나라에 커피 수입하는 그 달러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니, 우리의 녹차가 있는데 왜 그런 멀쩡하게 놔두고서 우리가 이 커피를 마시는가.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77년부터 제가 커피는 입에 안 댔습니다. 지금도 안 마십니다, 저는. 저는 우리나라에 내가 녹차를만 마셔요. 그래서 그런 어떤 외고지벌지가 부립니다. 이건 조금 더 편벽된 것 같지만. 근데 그 영향이 다 깐디가 준 저는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히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앞으로 두면은 젊어서 이 고전들을 읽어야 돼요. 서양 것도 그렇고 우리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센 대단한 정신적인 인물들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지난번 한 얘기에 대한 이제 이게 지금까지 풀이고 이제부터 오늘은 이제 사진가 그럼 윤명신이 단순히 사진가가 아니라 어떤 정신세계의 궤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제 좀 뭐냐 펼쳐져 나가는가 하는 얘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앞에 떳떳이 하는 것은 제 자랑을 하려고 아니라 이제 사진가는 단순히 사진가가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자기 세계를 적어도 문인들이나 시인이나 철학자들만큼 이제는 자기 세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고 추구해 나가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그 본보기로서의 제 자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내면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왔을 때가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한 7살이나 7살 채 안 됐을 때쯤 됐을 겁니다. 제가 이제 시골을 살았는데, 저 충청도 시골을 살았는데, 뒤에 이제 뒷동산이 있고, 근데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근데 어느 봄날, 이제 형들을 따라서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아주 꽤 조금 높았어요. 뒷동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제일 먼저 제가 뭘 봤겠습니까? 뒷동산에 올라가서. 우리 집이 어디 있는가?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하죠. 우리 집을 이렇게 보니까요. 동네에서 제일 안으로 쑥 들어와서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말이지. 이렇게 보니까 바로 우리 집 앞에 누구네 집이 있고, 우리 집에서 왼쪽으로 꺾으니까 큰 길이 나 있고, 우리 집이 큰 길을 따라가니까 제 동구 앞에 큰 고목나무가 있고, 그쪽에 개울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참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지까지 내가 키높이로 항상 뭘 보고 다녔던 사람이야. 키높이로. 근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동네를 바라봤는데, 이건 나에게는 키높이로만 바라봤던 내가 이제 다른 각도로 바라보겠구나 하는 자각을 했어요. 그 내가 생각해도 참 신통반통해. 그 7살 먹은 나이에. 그러고 지금까지는 말이지,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집 앞에 누구네가 있었고, 우리 옆에가 누가 있었고, 얼마가 뭐가 있었다고 봤는데, 딱 보니까 전체, 우리 마을 전체에서 우리 집이 여기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가는데 이제 그 시작이에요, 이것이. 지금 나는 이게 뭡니까? 우주 전체라는 속에서의 바로 저라고 하는 여기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전체를 통한 나. 이 시작이 이제 제가 7살 때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것이 차츰차츰 더 깨우쳐지더라고요. 차츰. 내가 그러고 항상 키높이로 뭘 본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점점 이 생각이 이제 연결어가지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하다 보니까요. 인간이 뭘 본다는 건 키높이로 보는 거로구나. 인간이 이제 드디어 비행기 타니까 더 높은 데서 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게 만약에 내가 그런 얘기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앞으로 말이야 한 10년이나 100년 후면 말이야 산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사람이. 네? 산을 어떻게 그리냐면 위에서 있지 이렇게 안 그리고 왜 그죠?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야 모형 지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등고선 따라 이렇게 있잖아. 앞으로 이제 인류는 이제 우주 시대가 오면은 이렇게 이제 산을 그리겠구나 하는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어떤 정신적인 첫째 눈이 열리는 게 시작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가 이렇게 보는 방식 말고 이제는 전체로부터 부분을 보는 거 있잖아. 우리 집은 동네에서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는 말이지 우리 동네 말고 저쪽에 또 다른 동네가 있고, 거기서 제가 1차적인 어떤 시야가 열렸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저한테는 엄청난 영향력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있죠.
어릴 때 술래잡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 술래잡기를 안 했습니다. 전 자랄 때 거의 안 했어요. 술래잡기를. 그럼 안 하고 뭐 하느냐. 저는 술래잡기를 안 하고 구경만 했어요. 구경. 술래잡기 하는 것보다 는 구경하는 재미가 더 좋았어요. 왜? 다 보고 있으면 누가 어디 숨은 거 다 보여요. 저놈은 저기 숨고 이놈은 여기 숨고 전 저기 숨고. 아이 저 새끼 저기 있는 것도 모르네. 아이고. 아 저놈 가는데 저 고개 좀 더 숙이지. 고재미가 쏠쏠한 거야. 그 남들이 저 새끼 이상한 놈이라고 말이야. 술래잡기 다 보고만 있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전서 학교를 다녔는데, 내가 이제 대전사범학교 그 당시에 대전 시내에서 한가운데 그 언덕 위에 있어요. 언덕 위에. 대전사범학교 언덕 위에서.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면 언덕 위에서 이렇게 그 여름철에 그 반가운 말이죠. 보면 참 좋아요. 시원하고 더 무더웠던 날씨가 5시나 6시나면요. 시원하고 저녁 때 지내는 황혼의 풍경이 아주 엄청 거창납니다. 그걸 산 위에서 말이야 이렇게 서대전 넘어 저 유성이는 쪽으로 바라보면 말이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이 그렇게 쭉 제가 자라났어요. 그런 시간이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제 저한테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엄청난 그 전환점이 온 게 6.25 사변입니다. 제가 18살 나던 해에 좀 6.25 사변이 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제가 1932년생이고 지금 나이가 이제 83세입니다. 지금 83세.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그 2학년 때 6.25 사변 났는데 그때 제가 하여튼 저는 축사사로 났어요. 왜? 뭐 고생하느라고 축사사로 난 게 아니고 피난 다니고 하느라고 축사사로 난 게 아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이렇게 제가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 죽음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민족끼리 왜 싸워야 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배싹 마르고 어떤 그 정신적인 강박증이 와서 밤에 자다 보면요. 이 엘리베이터 탄 거 없어요. 푹 꺼져서 쭉 내려가 버려요. 밤중에. 그런 말을 저도 모르게 그냥 놈 있잖아요. 놈 다리 붙들고 그냥 그 어머니가 자도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제가 참 엄청난 제가 6.25 사변 때 그 정신적인 쇼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원래가 지금 불교 신자입니다. 저는 원래가. 아는 분은 알지만 저는 그 불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인데. 근데 그 절실할 때 절이라는 건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너무나 멀리 절실한데. 기독교는 보니까 새벽마다 나가고 또 수요일 나가고 토요일 나가고 일요일 나가. 그래서 이제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어디 나가면 교회를 나가요. 동네 교회. 근데 저는 동네 교회 나가는데 교회 나간 지 4월 만에 내가 새벽 기도를 했어요.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했더니 장로님이 있는 그 제 앞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새벽 기도를 하니까 고등학생이니까 신통발통한 거야.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귀여움을 받았는데 그럼 기도도 하는데 그냥 장로님 먼저 한 30분 하고 하는데 나는 어떡하다고 한 시간을 해.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지의 20대는요 구약 성경을 제가 조금 더 과장하지 않고 구약 성경 완독을 3번 했어요. 내가 구약 성경을.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을 내가 한 100번 이상 안 세워서 그렇지 100번 더 읽었을 겁니다. 절벽에 뭐 하면 그냥 뚝 부러지게 하는 그 버릇이 있어요. 그만큼 절실했습니다. 그때. 그런데 제가 그랬더니 주변에 전부 이제 신학을 하라고 목사님도 그러고 여러 사람 신학을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신학을 해야겠다 하고 신학교를 내가 갔습니다. 제가. 근데 신학교를 갔다 내가 얼마 못하고 그만두게 돼요. 제가요. 신학교를 갔다가 왜 그만두느냐. 그 신학에서 내가 이제 이단이라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붙어 있을 수 없게 됐어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만난 기독교는 목사님들이 가르쳐주는 기독교하고 다른 거야.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그 설교 실습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실습 시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제가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끝나고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이단인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이거는 이거는 부적이 아닙니다. 부적. 무당들이 쓰는 부적 아닙니다. 그거 뭐 드라큘라가 도망가고 귀신들이 도망가는 이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뭐 우리를 이거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무슨 이거 기적적 이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의미일 뿐이지. 우리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 예수 믿는다는 게 샤먼에서 무당들 집 찾아가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거 없다고. 기독교가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의 의미는 뭐냐? 제가요 그렇게 그냥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성경책 읽고 해보니까 초대는 뭐가 딱 보여요. 분명하고.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가 얼마만큼 분명한가 한번 말씀을 드리네요. 난 그겁니다. 예수가 왜 죽었는가? 십자가에 왜 매달려 죽었는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매달려 죽은 거 아니라는 게 내가 얻은 확신이에요. 이 얘기를 좀 큰일 났지. 이거 뭐 이단이라도 이단인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저는 그건 확신해요. 예수가 왜 죽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맞아 죽은 거예요. 초새끼 말해주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 공부도 안 하는 말이에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저 시골 촌내 이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바리새교인하고 사두개교인이 말이야. 이건 참나마도다. 신성모도 그래도 말이야. 이만지 뭐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냥 옷을 찢고 그냥 채를 뿌리면서 말이야. 이런 말이야. 이런 편인다 말이야. 이런 그 신성모도 있나 말이지. 모세가 말이야. 그 하나님 앞에 어미 고개를 못 들고, 장막을 치고 말이지. 그 안에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말이야. 이 땅에 나사렛에서 제가 처음 본 무지랭이 말이지. 목수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건 뭐 참 하늘이 그냥 무너지고 천지가 그냥 변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이거 이대로 놔서는 안 돼. 이거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바둑의 교인하고 세례교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이거 반역자다. 이거 선동자고 이거 이대로 놔두면 말이야. 이건 마치 박정희 정권 시대 몰아붙여서 뭐하지. 그래가지고서 그게 십자가라고 해서 그게 극형입니다. 최고의 형이에요. 저게 최고의 형. 옛날에 우리의 극형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극형은요, 팔 있죠. 팔 묶고 다리 묶고 말이죠. 이쪽에서 마차에 이쪽에다가 끈을 묶어요. 이쪽에도 마차에 끈을 묶습니다. 잡아 끌어요. 그러면 이게 몸이 그냥 찢어져 나가는 거 있죠. 이게 옛날에 제일 극형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극형은 십자가예요. 저게 당장 안 죽습니다. 하루낮 하룻밤을 피를 똑똑똑 흘리면서 저렇게 쳐서 죽는 거예요. 그 고통이야말로 이게 예수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확신이에요. 이 확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런 그 극형을 당하고도 틀림없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존적인 의식입니다. 이 실존적인 의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개 우리 한 인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존적인 자각과 의식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극형을 처하고도 다이아몬드 같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렇게 굳은 믿음을 관철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 이뤘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뤘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 그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실 믿어야 할 그 믿음의 그 자리는 바로 난 이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고. 그러고 예수가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 왜 내가 그렇게 많이 읽었냐면요, 그 뭔가 한눈에 뭔가 찾아내기 위해서예요. 예수가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예요. 처음 한 말하고 마지막 한 말이 뭔가 세상에 와서 예수가 처음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답니다. 그 마지막에 다 이뤘다. 예수가 처음 한 말이고 마지막 한 말이에요. 그럼 다 이뤘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디 콩밭에서 뭐 콩소리를 해먹고 누구 뭐 이거 훔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시시콜콜하고 이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그 회개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렇게 가던 거 뒤로 돌아 갓 하고서 저 뭐냐 180도 싹 돌아서 싹 걸어가라는 얘기예요. 이제 청산하라는 얘기. 이렇게 가던 거 뒤로 돌아가고 싹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말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였죠. 여러분 그 영어 원서 보면요, Kingdom is thy at hand라고 되어 있어요. thy at hand, your hand, at your hand. 손으로 딱 대면 닿는 데 있다는 얘기예요. Kingdom is at your hand. 하늘나라가 너로 손대면 닿는, 여기 있다 여기에.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이 하늘나라, 이거 바로 여기 있는데 아까 밝혀주고 있는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더 인간 기준에 그런 시시한 노름하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말고 하나님 아들로서의 우리가 그런 실전 의식을 가지고 한번 한판 크게 놀아보자. 언제까지 우리가 이거 시시하게 말이야 그 인간의 판으로 펼칠 거냐 말이지. 바둑으로 치면 말이야 언제까지 오목 두고 앉았을래? 너희들 오목 두고 앉았을래? 이거 우리 한번 말이야 적어도 5단 6단의 국수판을 한번 놀아보자 말이야. 이거 하나님 판으로 놀아보자. 이게 예수가 한 말입니다. 이건 나님 지금도 이건 틀림없어요. 이 장학이 나로 알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신학교는 굿바이를 하겠죠. 그러고서 이제 갈 데 없으니까 어떡할까 하다가 이제 연대를 갔어. 내가 영국을 갔어요. 이제 가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홍호 목사님 만나고 이제 그 다음에 다섯 선생을 만났더니 이분들이 기독교인이 다 열려 있고 불교하고도 다 닿고. 그래서 저는 믿는 거지. 종교는 누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칼을 대고 목에다 칼 대는 틀림없어요. 종교는 똑같다. 어떤 종교, 샤머니즘이나 뭐나 똑같다. 이건요 저는 관념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종교 있죠? 하나예요. 기독교도 하나고 불교도 하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요 그동안 그냥 수없이 비춰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똑같은 거냐? 여러분 달은 하늘에 하나 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죠, 사하라 사막에 뜨는 달 있죠. 그건 그 나름대로의 정조가 있어요. 정조가 사하라 사막에 뜨는 달은 사하라 사막 사람들에게는 그런가 하면은 저 미시시피 강에 뜨는 달은 미국의 남부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생활 감정과 정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뒷동산에 뜨는 쟁반 같은 둥근 달은 우리 한국 사람의 정조가 있어요. 그 미시시피 달도 아니고 사하라 사막도 아닌 우리 고유한 우리의 정서적인 말이 아주 포근한 우리의 달입니다. 종교는 다 그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우주적인 우주의식이 있죠. 우주의식이 그 나라의 그 시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 풍토적인 그런 식인 걸로 그렇게 한 것이 종교화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거는 저 위에 떠 있는 달이에요. 어디에 떠 있으면 하늘에 떠 있습니다. 우주적인 달이에요, 우주적인 달. 그럼 어떡하냐, 우리 땅에 발 디딛고 있는 우리 이 차원의 인간이 우리가 저 달이 떠 있는 초월된 그 차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걸 바라보고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모든 걸 인식하고 모든 관계를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하는 것 뿐이에요.
난 말이지 언제 한번 그 교회 나가는데 한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갔다는 소리를 하는데 이거 어처구니없는 짓 하고 앉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말이야 애굽에서 말이지 민족을 데리고 나가는 저걸 얘기를 하고 앉았어야 하나. 이때 한국의 우리 역사에서 그럼 주먹이 만지고 뻔해서 어떻게 했나 하는 우리의 삶의 진실이 뭔가. 내가 제일 어처구니 없는 건요, 예수가 오기 전에 말이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구원받느냐. 그건 뭐 연옥 갖다가 이런 미친 소리들. 그렇게 이제 째째하고 싶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 김웅호 선생에서 이제 다섯 선생으로 넘어서서 제가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불교를 이제 그러면 이제 불교 한번 보자, 불교. 근데 불교에서 내가 대단한 건요. 야, 석가모니가 대단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석가모니를 갖다 앞에서 절하고 막 그러는데요. 가끔 그래. 야, 석가모니 참 골치 아프. 부처님 골치 아프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일 와서 그냥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의사들이 내가 직업 참 좋지 않은 의사라는 직업인 줄 알거든요. 다 의사 좋아하지만 하루 종일 맨 좋은 소리면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하루에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일평생을. 나 같은 우리 새끼들을 의사 안 시켜. 근데 하나님은 말을 맨 진이 걸리고 틀어달라 소리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절대로 부처님은 자기를 신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신도 아니고 신도 없다고 그랬고. 에? 그런데 나중에 대승불교로 오면요, 이 석가모니를 신격화합니다. 우주적인 신격화, 지금 신격화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저는 이제 불교를 합니다만은 저는 부처님을 신으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으로 믿습니다. 에? 고타마 시탈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믿어요. 이야, 이 양반 뭐가 부러워요, 왕자고. 예?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인데. 근데 그거 다 뿌리치고 나가서 고행을 하고 그거 깨달았어. 근데 요새 말이죠, 이 깨달았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자신 이렇게 보면요, 스님들이 너무나 버티는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깨달은 거 가지고 너무 신비화해요, 깨달은 걸. 내가 그래요. 스님들만 자꾸 깨달은 게만 스님 당신 깨치셨습니까? 애들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깨달았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깨달았다 소리 하나는 놈은 깨닫지 못하는 일. 그것은 변명입니다. 이 스님들이요, 그 깨달았다면 자기도 못 깨달아가지고 깨치면 소리만 하고 앉았어요. 어떡하냐는 얘기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헐렁합니까? 집에 가보면 부처님이 한 얘기는요, 뭔지 아십니까? 부처는 최종의 무아라는 얘기예요. 무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변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고라는 얘기를 하고 무아라는 얘기. 이게 불교의 제일 중요한 이 삼법이냐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아.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그 다음 안 변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건 없는 거고. 괴롭다는 거예요. 이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고 모든 건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입니다. unsatisfied. 모든 건 만족스럽지 않고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나 없다는 거 있죠. 영원이면 없다. 죽어가지고 무슨 천당 가서 영생 먹나? 근데 스님들 보면 말이죠. 나무 다비를 관세음보살하면 이게 죽어서 49제 지내고 나면 어디 극락 가고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은 49제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예? 극락 간다 소리도 안 했어요. 부처님이 한 얘기는 뭐냐면요,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연기법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기법은 이 사람인자 있죠. 사람인자를 보면 연기법이라는 게 쉽게 나와요.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어요. 이 한 혀하고 한 혀가 둘이 딱 있어야 이게 이게 받쳐지지. 하나라도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부처님이 얘기한 연기법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건 이렇게 모두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므로 이것도 없고. 그래서 왜 이 책상이 공하다고 하느냐, 왜 사람을 공하다고 하냐 할 때 공하다고 그러면 자꾸 하늘만 쳐다봐요.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짓이에요. 왜 이게 공하냐, 또 왜 이 집이 공하냐, 왜 우리가 공하냐, 이건 간단해. 이건 전부 다 합성물이라는 거야. 합해서 이루어진 거지. 한 요소라도 이것이 없어지면 이건 다 빠그러진다는 거야. 이게 공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 책상도 이게 왜 공이냐, 이 달이 이거하고 짜맞춰져서 이게 하나의 책상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책상이지. 이 얘기를 공하다는 건 하늘처럼 뭐 핀 거 아니에요. 석가모니가 얘기한 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얘기 공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무익, 둘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다는 얘기야, 하나. 그래서 여러분들 저 유명한 망공 스님이 세계는 일화다. 이 세계는 한 꽃이 있죠. 세계는 일화다 했어요. 하나다. 그러니까 이 태양계 말고도 무수한 은하수의 저쪽하고 우리하고는요, 모두가 다 상호 연관된 이게 하나의 정말이지, 이게 서로 관계성을 맺고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것이 변화에 따라서 수도 끝없이 이것이 생성 변화에 나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요, 단멸론,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도 아니고, 상주론, 영혼이 있어 끝없이 한다는 것도 아니고, 단멸이기도 하지만은 상주하기도 한다는 게 불교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체가 변하면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물이, 하늘엔 구름이 떨어지면은 강물이 되고, 또 증발하면은 수증기가 되고,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지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하늘에는 구름이나 밑에 흐르는 강이나 맺히는 이슬이나 이게 하나라는 거야. 모두 하나. 그러니까 너와 나는 한 몸이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품어야 하고,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입니다. 통체 대비예요. 통체 대비. 이게 예수가 얘기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얘기보다도요, 더 이거 구시적이에요. 간접적인 게 아니라 이건 아주 실질적인,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 왜 불교에서 대자대비라고 하냐면, 그 대자대비, 너, 나가 하나고, 예? 태양계 저 밖에 있는 저쪽하고 나하고도 하나고, 이렇게 항상 생성 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살아도 산 게 아니고, 아 그래 나는 왜 그참 죽음을 싫어할 것도 없고 태어남을 또 한 번 좋아할 것도 없고, 이게 바로 불교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경우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제식을 믿어요. 왜? 누가 말해서 그걸 머리로 하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나식으로 확실해야지. 그래서 제 경우 왜 불교를 또 했냐면요, 대체 종교라는 종교를 다 알아봐야 이게 정말 내 술자리가 어딘가를 알지. 이제 보니까요, 제가 이번에 그 이스탄불을 갔어요. 작년에 제가 우리 한국 사진가들 일곱 명 할 때 갔는데, 이스탄불 가서 일요일 날 누가 교회 간다고 그래. 제가 같이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나 따라갔던 사람이, 윤명신 당신 불교인이 어떻게 교회를 가고 그러는데, 저는 옆에 이스탄불 사원 있으면 거기 가고, 또 그 다음에 이스탄불에서 절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가요. 거기서 뭘 느끼냐면, 인간의 차원이 아닌 어떤 우주적인 우리가 이제 실존 의식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실존 의식을. 이거 확인만 하면 돼요. 이건 확실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말이죠. 천주교 두봉 신부라고 있습니다. 그 천주교 아주 대단한 신부입니다. 제가 20대 그때 대전서 이제 서울 올라오려면 차를 타면 4시간 걸렸어요. 근데 그 두봉 신부하고 우연히 같이 그때 차를 같이 탔는데 그냥 입석도 그냥 꽉 차고 할 때야. 내 20대. 이 얘기했지. 두봉 신부가 당신 말 다 옳다고.
내가 한 말 이단이라고 해서 좁혀놨는데 당신 말 다 옳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말이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신앙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사진가로서 어떤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영상언어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겠다. 이러한 고민들을 우리가 해야겠다. 그러고 학생들에게 가르칠 적에도 단순히 사진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가르쳐야죠.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우리 모두 사진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찍는다는 생각 이전에 그것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정신적인 걸 여러분들 좀 가져야죠. 여러분들 심지어 저는요, 예수가 저 하나님의 아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 신약 성경도 나는 사복음만 믿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건 사도 바울식으로 해석한 그리스도예요. 여기 사도 바울을 해석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법화경, 화엄경 그것도 다 그 식으로 해석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둘이 아니라는 거, 하나라고 하는 거. 하나가 없어지면 다가 없어지고 서로가 이렇게 만나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막힌 거, 이게 기막힌 거. 이걸 아니까요. 저 누구를 딱 만나면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이게 또 연기로구나. 같이 얘기하는 것도 연기고. 오늘 여러분하고 나하고 하는 어떻게 하나야. 이게 바로 부처님 얘기하는 하나가 아닌 둘. 이게 서로 만나면서 생성하는 거예요. 서로 생성 변화에 창조가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불교의 이게 진섭이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요, 종교를 뭐라고 믿느냐? 저는 종교는요, 나 신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을 말하면요, 저는 신 없다고 믿는 게 아니라 더 다른 말을 하면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말 잘 들으시죠? 난 분명히 합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이게 내가 믿는 겁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여러분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인간이야말로 참 신처럼 위대한 존재예요. 인간은 요 머리 가지고 말이야, 요 머리 가지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그 인식을 하고 자각을 했단 말이야. 이래서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게 바로 신이에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뼈를 딱 삼아야 돼. 호이엔바하라고 하는 19세기에 처음 이제 독일에 어떤 그 사상가가 한 말이에요. 호이엔바하라고 하는 사상가가 한 말이에요.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전일거리 안 가도요. 이야, 어디서 이렇게 정말 참 정말 제대로 참 신동발통한 얘기를 했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뭘 느끼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정신적인 위대성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 할 때 그냥 그 실감만 나요. 이게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요, 인간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거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거라는 거. 여러분요, 불교에서 스님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지혜라는 거죠, 지혜. 예? 지혜라고 하는 말 있죠. 그 지혜라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머리로 얘기하는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럼 뭐냐? 여러분, 지혜를 그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죠? 가만히 있어, 갑자기 이제 반야신경, 그 반야 있죠? 반야가 지혜예요. 반야라는 말이. 그게 원어. 그 산스크리트 원어로 이렇게 반야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지혜라고 안 하고 그냥 반야라고 옮겨버렸어요. 지혜인데. 근데 왜 반야라고 안 옮기고 지혜라고 안 하고서 반야라고 했느냐? 그건 일반적인 의미의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초월적이고 인간이 내 한계를 넘어선 어떤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그러한 의식의 지혜예요.
그 여러분 그냥 반야반야 할 땐 우리가 얘기하는 거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그 반야반야 할 땐 그 위에 그런 지혜에 엄청난 열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삶마다 반성 없이 이 생긴 정말 사서 요 차원에서 놀고 앉았다 우리가. 요 차원에서 놀고 앉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오늘날 한 사진가로서 영명심의 소재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사진가들이 나는 여기까지 왔다. 사진가로서 나는 여기까지 왔다. 내 뒤에 오는 후배들, 내 뒤에 모든 우리 사진계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이정표 여기 내 말뚝을 박는데 당신들은 나보다 더 넓게 나보다 더 고차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신세계 지평을 열어가길 바란다 하나님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이 질문이 중요해요. 질문이. 질문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 말이지 수지 맞아요 이제. 그리고 내가 한 말이 쬐끔 말고서 그냥 어디서 이제 책에서 읽고 떠들 말인가, 아니면 내가 한 말이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가 소화하고 이렇게 생생한데 그 생각으로 이것이 용해된 말인가 하는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어봐 주십시오. 많은 사진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발표를 하면요, 선생님. 그러면 예전에는 많이 느낌도 공감하면서 거기서 감동도 느낄 수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현대 사진이나 쪽으로 가면서는 좀 크게 현대 사진 쪽으로 가면서는 개념 사진이다 뭐다 해서 점점 애매하고 힘들게 모호하게 사진을 전시를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선생님께서. 그거는 뭐 남 문제니까 그냥 이제 무슨 짓을 하든 게 상관이 없는데 그거니 내가 신경 안 써요. 그러고서 싹 깔아뭉개버리는데 단지 현대사진이 뭐냐, 내가 그냥 항상 학생들한테 현대사진이 뭐냐는 얘기를 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 바보짓 하지 마라. 현대사진이 뭔 중 아냐. 현대사진은 일정한 틀이 없다. 현대사진은 먼저 그것부터 알아라. 현대사진은 일정한 틀이 없다. 이것이 현대사진이라는 틀이 없다. 그리고 마치 패션처럼 빨리서 유행하니까 사진 예술 세계는 말이지 그런 거. 물론 그런 요소가 조금 있긴 있지만 전적으로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진 뭐냐 하면 제가 답하자가 다 안에 진짜 답이 나와요. 이제 현대사진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다. 현대사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나의 문제, 당면한 가장 나의 절실한 문제, 이거에 대한 사진적인 반응이 현대사진이다. 이게 내 정의입니다. 현대사진은 뭐냐? 지금 여기서 나의 가장 절실한 문제, 가장 내가 하고 해야 할 얘기, 이게 현대사진이지. 근데 내가 보면 한심한 건데 독일에서 배우 부부가 찍는 사진 형식 있죠. 그건 독일의 배우 부부가 발딛고 있는 현실에서의 그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진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남들 장가 간다니까 저도 그렇게 따라가는 넌센스예요, 여러분. 넌센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현대사진은 지금 여기서 나에게서 가장 절실한 것. 그래서 우리 사진 가장 순수하게 반응해라. 순수하게. 그리고 여러분 뭘 찍으려고 머리를 생각하지 말라. 가슴으로 물어봐. 가슴으로 물어봐라. 가슴으로.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 과정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에 정말 어떻게 사진 잘 찍지 못하는지 하는가 이러하면 내가 가르쳐줄게. 어머니 집에 이렇게 갑자기 어떻게 앉았을까? 꽉 꼬집어요. 그러면 아야 그래요. 그렇겠죠. 그건 네가 아야 소리 아야라고 하야겠다고 한 거야? 아니요. 너도 모르게 나왔지. 우리에게 다 그게 있어. 그러니까 가슴을 봐. 가슴을. 네 마음을 봐. 네 마음을. 그걸 담아내야지. 그걸 반응해야지. 이 머리로 가면 죽어. 머리로 가면. 머리로 가지 마. 머리로 가지 마.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
여기서. 맞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그러고 내가 한심한 게 뭐냐면요. 뭐 예수는 아름다운 거, 예수는 아름다운 것만 찍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의미만 있는 거 찍는 것도 아니에요. 의미만 있는 거, 가치만 있는 거 찍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요. 우리가 가지는 모두 생각을 완전히 다 열어놓은 게 예수래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 말이죠. 왜 사진은 아름답게 찍어야 하고 사진에는 어떤 거 깊은 의미만 담겨야 하고 사진은 멋있어야만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김수영의 시를 보면 말이죠. 김수영이가 아주 대단한 시인 아닙니까? 그 시 보면 이런 것도 신가할 정도로다가 정말로 이게 신가할 정도로 그런 식인데 시를 썼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잘 드는 얘기인데 그 비닐우산이라는 김수영의 시가 있습니다. 비닐우산이라는 시가 있는데 첫 구절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닐우산. 좀 더 실컷 아내를 후려치지 못한 게 한수 저 뭐냐 한수 뭐냐 아쉽다 이게 있어. 비닐우산 보고 좀 더 아내를 말해 실컷 후려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그 비닐우산 가지고 그냥 말이 화가 났을 때 그게 김수영이 씨의 비닐우산 첫 줄이에요. 나 그걸 보고 그래 이 시간이 게 이런 매일 보면 한 송이 꽃처럼 피고 입에서만 나오는. 그리고 요새 젊은 애들 보면 이제 별의별 걸 다 시를 써요. 뭐 장난치는 시인 것도 있고 말이야. 이게 장난이지 않은 것도 있고 말이야. 어떤 말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찹쌀이 치거리는 시인 것도 있고 말이지. 우리는요 예술이란 건요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반응만 하면 돼요. 한번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인가 이명균 교수가 강의하는 그 친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기 시간에 좀 해달래. 그때 11월 한 중순쯤 됐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오프 하다가 한 4시쯤 됐어요. 내가 이제 강의를 사진을 말이야 모든 걸 그냥 무조건 그대로 반응만 해라. 뭐 따로 사진에 뭘 담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반응만 해라. 있는데 느끼는 대로 반응만 해라 했더니 어떤 학생이 이제 질문하러 하니까 말이야. 나를 꼼짝도 못하게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 교수님 아까 말씀을 이렇게 쭉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오늘 이 당장 카메라 가지고 바로 나가서 그럼 찍으면 어떻게 찍어야만 합니까? 근데 중앙대학교 안성에 있는데 그때 가을이야. 11월 달. 그럼 저녁 한 4시간 5시 됐어. 여기서는 어떻게 찍어야 합니까? 그거야. 내가 참 질문 잘했다. 여러분들 저기 나가면 어떻게 찍겠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먼저 두리번거릴 거다. 뭐 찍을 거 없나? 두리번거릴 거다. 사진거리가 없나고. 나는 안 두리번거린다. 난 가면서 사진 찍을 거 참만 안 두리번거린다. 그럼 어떻게 안 두리번거리냐? 어떻게 느껴지는가? 쓸쓸하구나. 착하다. 쓸쓸하구나. 착하다. 담담하구나. 착하다. 심심하구나. 착하다. 좀 그러면 돼요. 여러분 여기 동조만 하면 돼. 동조. 한번 해보셔. 참 편리하고 쉬워요. 동조만 하면 돼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찍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뭘 찍으려고 하지 마세요. 동조만 하지. 동조만.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가 뭐냐면 뭐 사진 찍을 때 여러분 머리로 가는 것 때문에 문제예요. 머리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럼 거기서 묶여버려요. 이제 묶여버려요. 여러분 사진 찍으면 날씨 좋아. 그 카메라 가지고 나가. 그럼 또 어디 뭐 산으로 가. 어디든 간에 24시간. 시인들은 말이죠. 밤에도 낮에도 모든 느끼는 거 다 그대로 표현해요. 언어로. 안 그래요? 사진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안 해요? 되는 거예요. 참 답답하다고. 참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요. 참 사진 찍는 게. 그 여러분 동조하세요. 선생님들 지금 장승 시리즈를 찍으셨잖아요. 예. 이때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설적인 것에 관심이 많으셔서
찍으셨다, 관심을 갖고 찍으셨다 그랬잖아요. 이 사진을 찍을 때 마음은 어떤? 아, 저거 내가 질문 잘 하셨어요. 이게 질문하야 이제 수지 맞아. 이거 장승이요? 네. 이거 7년 찍었어요. 오늘 내가 못한 사람 손해본다 이제. 이거 내가 7년 찍었어요, 장승을. 찍기는 한 4, 5년 찍었는데 이게 너무나 이쁘고 좋아서 3년 더 돌아다닌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이제 찍었냐는 얘기를 하는데, 이거 처음 찍을 때는 처음에 내가 백민을 찍으러 돌아다니다가 발견한 거예요. 백민을 찍으러. 한국인 나오는 모습을 시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성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장성이라는 게 그 만드는 사람, 지 얼굴 다 이거 그리고 지 얼굴 다 깎아놓은 거거든요. 사람들이요, 잘 보셔. 누구 욕하잖아요. 특히 여자들만. 야, 이거 어쩌고 이러면서 야, 이렇게 하래. 야, 표정 지면서 하죠. 한동 계셔. 고객이 자기 모습이에요. 네. 아시피요? 코 상대방 흉볼 때면 어쩌고 그 얼굴이죠. 코 삐쳤을 때 화나서 코 얼굴 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이 하고 있는 이렇게 얼굴이 되는 거예요. 장승 깎은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 지 얼굴도 깎아요. 지 얼굴 깎고. 장승.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찍었냐? 백민 찍다. 아, 이것도 한국인 얼굴이야. 그래서 그게 이어진 게 이 작업인데, 이걸 찍을 때 먼저 할 얘기가 있어요. 저는 참 승질이 참 그 못된 게 있어요. 못된 게. 누가 다 뭐라고 해도 내가 생각해봐서 수긍이 안 간다는 거 수긍 안 하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그래 하고 수긍을 해야지. 절대 난 도매꿈에 나는 어디 남의 도매꿈에 그 좀 뭐냐 안 넘어가는 좀 그 고집이 있어요. 남이 다 그렇더라고. 내가 봐서 그렇구나 해야지.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야 이런 그 선생들이 삼천리 금수강산 우리나라가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삼천리 금수강산 아니었어요. 벌거벗은 다녔고 해방에 또 6.25 맨날 벌거벗은 여전히 곧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삼천리 금수강산이야. 어느 정도 우리나라 무슨 삼천리 금수강산이야? 스위스나 가야지. 아니면 가까운 일본이나 가야지. 우리나라 무슨 삼천리 금수강산? 삼천리 금수강산이 아니야. 대학 때도 와보니까 뭐 그때도 여전히 삼천리 금수강산이야. 난 끝내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제 장승을 찍었는데 장승을 찍고 한 3, 4년쯤 지나니까요. 뭐가 와요 나한테. 뭐가 와요. 한 3, 4년 지나니까 뭐가 온지 아십니까? 첫째. 내가 내 이 국토를 밟고 있구나. 지도를 만드는 고산자 김정호의 내가 길을 따르고 있구나. 저는 그 장승을 찍을 때 자동차가 없었어요. 여기서 저 뭐냐 항상 여기서 갈 때는 고속버스는 못 타고 가면 고창 가면 장승 이런 데는 이제 시골 버스나 그거 내려서 또 걸어와야 내가 많았어요. 1980년대까지만 특히 전라도는 더 그랬습니다. 경상도보다. 그래서 참 발품을 많이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걸으니까 이 땅이 이거 우리나라 땅이야. 이 땅이 우리나라 땅이야. 이게 내가 항상 내 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점점 우리 고향이 있죠 고향. 고향 땅 한 몸으로 고향 땅을 밟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걸 내가 이제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승을 찍으면서 엄청나게 숙이 맞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지금 어디 일부러 관광 안 갑니다. 돈 주고 명승지. 서울에 이렇게 살다가 고속버스 타가지고 창가에서 이렇게 서울만 벗어나면 그냥 나무가 있고 그냥 흙이 있으면요 그대로 가슴이 다가와요. 어떤 말 이렇게 고개를 고향 땅에 이렇게 딱 넘었으면 이렇게 다 가슴으로 함께 오듯이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 풍토감 있죠. 이게 와요. 그게 장성을 통해서 제가 이제 3년 내지 4년 찍고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조상들의 뼈가 몇천 년 말년 이래 처음부터 다져진 말이야. 이거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저한테는 온 게 계기가 있었어요. 결정적으로 온 계기가. 그래서 저는요, 이 사진 작업을 하면서 참 그 일일이 얘기하면요, 아주 수지 맞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실제 경험으로. 제가 이제 부석사를 갔어, 부석사를. 그때도 이제 그저 뭐냐, 저기 백민 찍고 할 때인데, 부석사를 갔는데, 부석사 그 무량수전이 그게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그쪽에서 저 위로 올라가면요, 탑이 하나가, 낡은 탑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탑이 이렇게 그 고려시대 그 탑입니다. 그 오래된 탑이에요. 보면 그 허술하니 별거 아닌 탑입니다. 근데 써 있는 걸 보면요, 그것이 한 1500년 넘은 그 오래된 탑이에요. 그걸 딱 보고 있다. 이게 5500년 됐어? 이놈하고 나하고 1500년의 세월을 겪어고 앉았구나 하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1500년 전에 그 1500년의 세월을 겪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구나 하는 거 감에 젖었어요. 그러다가 발길을 돌려서 이렇게 와서 몇 발자국을 탁 오는데 발을 딱 디디는 순간, 이거 아주 저한테 구체적으로 처음에 왔어요. 이건 몇만 년이냐, 이 땅은. 저건 1500년인데 저 탑은 내가 지금 밟은 이 땅은 몇만 년이냐, 몇 억만 년이야. 이게 몇 억만 년. 내가 몇 억만 년을 밟고 앉았구나 하는 거 있죠. 그게 머리로 가니 확 와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이게 몇십억 년이 확 열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에 그 1장 1절 보면 낳고 뭐가 낳고 육명신 아버지 때로,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 할아버지 소급해 올라가니까 말이죠, 몇 억 년이 몇 말년 몇 억 년으로 이게 뻗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서 있다는 이 생명의 이제 뭐냐, DNA가 이거 몇 년이 온 거냐고. 이게 1500년이 아니야. 이거는 영원 무궁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자리에 서 있는 이 나라는 게 DNA 있잖아요. 내려온 이게 몇 억만 년인 거예요. 거기가 그냥 뿌듯하니 말이야. 이걸 느꼈어요, 지금. 깨달으셨네요. 깨달으셨어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야, 사진을 찍을 때 진지하게 한수져가지고 진지하게 찍으면요, 이 결과부장하고 앉았다고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뭐가 하나 열려요.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하면 열립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저는 그래, 반드시 뭐 하나 주제를 가지면 말이죠, 저거 최소한 1년 이상은 집중적으로 찍어야 한다. 아니, 왜 남녀간도 평생이다. 내가 우리 마누라 이렇게 금년에 결혼한 지 50년 됐는데, 마누라 보면요, 아유, 저 마누라하고 나하고 내가 마누라하고 하나야, 한 몸. 면정, 고운정 다들. 하면서 장가 안 가고 홀로 살다 죽는 들 얼마나 우리가 불쌍해 하는 생각 나고. 여러분, 이 장승을 찍을 때 여기까지 봤어요, 제가. 여기까지. 그래서 저 뭡니까, 그 다음부터 사진이 정말 말이죠, 이 풍토감이라는 거하고 이게 더 좋은 사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우리 민속적인 사진 있잖아. 심사를 하는데 어디 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이제 나하고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선생님, 내가 ö람던 얘기지만 지 말씀을 좀 꼭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대학 국사학과에 국토밟기라고 하는 필수 과목을 하나 넣어주셔야만 합니다. 전 국사학과 학생들이 졸업 맡을 때까지 반드시 땅끝마을서부터 우리 휴전선까지 발로 국토를 꼭 걷는 국토밟기라는 전공 필수 과목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머리로 공부가 아니고 내 경험으로 느꼈던 바로 이 땅과 할멈이고, 이게 국토가 내 땅이라고 하는 이 체험을 안 하면 그 역사, 산 역사가 안 됩니다. 그때 그 한 분이 감동을 했어. 근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질문 참 잘하셨죠? 안 했으면 손해볼 뻔했죠? 또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진이라는 게 생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해서 사는 거고 또 사진 작업이 자기의 그러니까 그 정신적인 어떤 성장 발전을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조사진 찍으려고 공리주의적인 걸 무슨 빼버려야 돼요. 그 부수적인 거 저절로 와요. 이렇게 되면 잘 찍혀요. 잘 찍히려면 안 찍힙니다. 이렇게 먼저 정신적인 걸 앞세워서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진은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키려낸 중에 그 추가오라는 내가 이제 그 키려낸 그 이제 모델 케이스 이제 사진은 사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사진은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지. 생생한 거예요. 이렇게 생생한 거. 그걸 깔짝거려서는 안 돼요. 뭐 또 질문 있으셔? 이렇게 수지 맞는 거니까 또 질문하셔. 또 내가 또 다른 얘기 하고. 이거 오늘 지금 한 얘기는 아까 한 얘기만큼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또 아주 단순하게 호기심으로 호기심으로 질문 드려도 돼요? 네. 우연히 오늘 아침에 기마타 사진전을 갔더니 거기도 네. 작가 선생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마타 선생님이 사진을 좀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정신세계하고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아서 선생님께서 지금 하신 정신세계하고 어떤 부분 통하는 부분이 통하는 부분이 있지. 예, 저 친구가 지금 저 뭐냐 그 공이라는 거 있죠. 네. 그걸 해요 기마타가. 예. 근데 저 친구도 아까 내가 얘기한 그 공이 뭔가 하는 거 있잖아. 예. 그건 아직 거의 그 스님들도 저 뭐냐 이 공을 저 뭐냐 이렇게 확철하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스님들 뭐 좋잖아. 공하고 뭐 빈 거 보고 말이야 무슨 뭐 하는 거 보고 물론 공은 무한의 차원에서 하는 게 안 보여요. 무한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봐야 한눈에 싹 보이는 거예요. 그 무한이라는 거 마치 저 뭐냐 저 별자리에서 이렇게 내다본듯이 또는 달에서 이렇게 보면 천하의 저 밤에 그냥 천하 모든 그 강양이 이렇게 이제 비춰지듯이 그 자리에서 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건 물론. 그런데 우리들은 다 보면 공을 빈 걸로 그냥 하늘 보고 앉았다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점에서는. 답 됐습니까? 네. 또. 또 하셔. 아주 그냥 아주 우스개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우문 현답도 있어요. 또 질문이에요. 그 네. 선생님 뒤에 찍으신 선생님의 만다라는 어디서 찍으신 사진이에요? 어떤 거? 그 사진, 별 사진. 이건 좀 그냥 누가 그 별 찍은 거 있더라고요. 네. 이걸 누가 별을 찍었어. 네. 그 내가 있다가 야 이거 너 발표할 거냐? 아니 이건 나 좀 필요. 그래서 걔한테 네. 선생이 참 좋아. 선생이 네. 학생 보고 너 저 뭐 컴퓨터 할 줄 알지? 예. 네. 그럼 여기다 요거만 넣어가지고 와. 그랬더니 네. 이걸 넣어가지고 그냥 요거만 넣어가지고 되는데 엑사코드 해가지고 왔더라고. 선생이 참 좋아. 자, 부려먹을 수 있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네. 오늘 1시간 됐어요 질문? 네. 그래서 여기 어디서 무엇이되어 만나랴라는 거 있잖아. 그 김광섭 시에도 네. 그렇고 또 김한기 씨 그 그림에도 어디서 무엇이되어 만나랴 있잖아. 여기서 어디서 무엇이되어 만나라보다 이게 더 실감나지. 그만해요? 네, 선생님. 더하라면 더하고. 2시간 되셨어요. 원래 1시간. 아니 나는 참 강의 체질이야. 오늘 지금부터 신이나. 그리고 이렇게 서서하셔서 잠시 아니, 하셔도 괜찮아. 될 걸. 그럼 이제 이 다음 좀 어디지 내가 2월 8일 날 네, 8일. 2월 8일 날 또 강의가 있는데 그때 내가 뭐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는 내가 이제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나를 얘기했고 그날은 제가 이제 뭘 가지고 얘기했냐면 이제 한 사진가로서 예술가로서 어떤 그 감성적인 훈련이 있죠. 어떻게 해서 감성적인 이 내면 세계가 북돋아졌는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만화책도 있고 여기 보면요 CD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여기 국악 CD가 있고 한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설명할 거예요. 또 시집도 있고 이제 그날은 이제
이런 구시적으로 이렇게 해서 나는 어떤 그 뭐냐 사진가로서 어떤 내 감성을 이게 키워왔고 또 저 뭐냐 그 윤택하게 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할 겁니다. 방법론적 얘기를. 그리고 그거 한 다음에는 제일 마지막 마지막 그 토요일 날은 제가 뭘 하냐면 이제 사진가로서 처음에 내가 이제 그 영상 사진 60년대 등장해서 찍었고 그다음에 70년대 예술가의 초상 찍었고 그다음에 80년대 가면서 이제 우리 거 찍은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그 뭐지? 하여튼 그 검은 노사tum으로 쭉 가는 거 있죠. 단계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 하는 것으로 이제 그 제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생님 그때는 그러면 티벳 최근에 작업 마치신 티벳 작업까지도 관해서 다 얘기해 주실 거죠? 티벳까지도 그 내가 그저 뭐냐 그 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할까? 네, 그렇죠. 아니면 말이야 그 일부를 네. 그 여기 몇 사람 안 되니까 그 보여주면 하면 네. 되겠다. 네. 어? 이렇게 그렇게. 그럼 사실 내가 정직하게 더 이상 하나 딱 좋네. 네. 그렇게. 10명 미만으로 네?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녹음해놓고 가면. 네. 예, 오늘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선생님도 내내 서서 하셨는데 한 번만 다 일어나서 박수 한번 치죠. 근데 내가 왜 신나서 강의하느냐? 이건 여러분을 향한 내가 경의예요. 왜? 여러분 저한테 귀중한 다시 돌아오자는 시간을 나한테 할애해 준 거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강의를 해요. 거기다 일정에 다시 안 들어오는 시간을 나한테 할애하신 거야. 그럼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하거든요. 그렇게 서서 열심히 해야지.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나눌 기회를 한번 주세요. 아니, 선생님 나누죠. 이거 사진 찍어줘. 아니요.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예. 하여튼 선생님 잘 좀 써주시오. 우리 선생님 오늘 잘 오셨네. 내가 전화할 때 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오라고. 어?